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들은 좀 잘 해보셨나요? 예. 우리 어제입니다. 어제 뭐 했었나요? 우주가 일단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죠?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였었고, 기본 입자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쿼크와 렙톤과 같은 것들이었었고요. 그리고는요,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들이 충돌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죠. 이것들이 원자 핵을 형성한 후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까?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뭉쳐지면서 별을 만들고, 별이라는 것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원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이 다양한 종류의 원소들을 어떻게 불러줄 것이고, 이름을 붙일 것이고,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원소들, 이런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그 물질들이 모여서 천체를 형성했고, 그 천체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천체는 태양계고, 그 중에 항성은 태양,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이때 지구하고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지구와는 물리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 친구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였었는데, 지구형 행성의 특징은 뭐가 있었습니까? 작고 단단하고 느리게 자전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목성형 행성의 특징은 굉장히 큰데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빠르게 자전을 해서 많이 찌그러지는 친구들이 목성형 행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성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봤었는데요. 수성은 뭘 기억하기로 했었습니까? 대기가 없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했었고요. 금성은요, 굉장히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이 있었고 온도가 높았었습니다. 화성은요, 검붉은색의 희박한 대기층 그리고 극관을 쓰고 있었죠.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첫 시간에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잘 정리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목성 좀 보시죠. 자, 목성 행성, 오늘부터는 조금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올라오시기는 여기가 더 편한데 기차 소리는 5층이 조금 더 낫네요. 그죠? 어쩜 여기에 학원이 있을까요? 자, 목성입니다. 행성 중에 질량과 반지름이 최대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커다란 행성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사진을 보고 목성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 5번을 보시면 표면에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가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왜 줄무늬가 생겨나는 겁니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적도 지역과 극지방의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려가면서 줄무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적도와 평행한 줄무늬가 보이고 있고요. 몇몇 군데에서는 유체이기 때문에 기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소용돌이가 생겨나기 때문에 커다란 반점처럼 보이는 대적점 같은 것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점이 보이거나 줄무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목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토성은요, 고리가 있어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천왕성은 딱히 볼만한 게 없고요. 해왕성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전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고 이게 누군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성 정도까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3페이지에는 예제 1번 보시면은요, 가의 사진을 보면은 가가 누굴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33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가의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누굴까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대기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는 거죠. 구름처럼 보이는 것도 많고 상당히 두꺼운 대기층을 지니고 있으니 이건 누굴 거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금성입니다. 금성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극지방에 반짝거리고 있는 극관이 보이고 있죠. 나는 누굽니까? 화성이고요. 다는 누군가요? 이게 가로줄무늬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목성인가 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게 찍혔지만 실질적인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서 달처럼 보이는 행성이 있다면 그건 누구예요? 아마 수성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성,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성, 그리고 화성,
그리고 다, 목성 요 정도만 사진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각각 행성들의 특징들만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라는 어떤 천체들의 집합을 갖다가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항성으로서의 태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행성들 각각의 특징을 보신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으로서의 지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은 별의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은 한 번쯤은 그냥 읽어보시고 지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표기가 되고 있어요. 예, 요것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면 돼요.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어디서부터 발현됐다 그랬습니까? 저희 어제 했는데요. 그 여자분들은 원래는 별이었었는데 지금 사람으로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바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뭘까요? 바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해저 화산에서부터 이 뜨거운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 생명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체와 관련 있는 물질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과정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 생명체가 아닌 무기물들이 모이게 돼서 에너지를 갖다 받게 되니까 유기물로 점차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러의 실험도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어떤 물질들끼리 서로 이제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럼 그 사진 한번 보세요. 34페이지에는 그 그래프를 보셨을 때 별의 질량을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놨을 때 이때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금성에는 생명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금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있어도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있겠죠. 온도가 조금 더 높을 테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화성은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얼음이 있을 겁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자, 판단해 보세요. 별의 질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체의 거주 가능 영역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죠. 그것은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의 온도가. 요거 생각해 보세요. 별건 아닙니다. 별의 질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체의 가능 영역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테니까 이곳의 온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0도에서 100도 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0도에서 100도 사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별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온도가 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멀리 떨어졌는데 25도예요. 그럼 더 가까이 가면 온도가 점점점. 방금 금성은 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랬나요?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서 지금 그죠? 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수업 시작하는 이런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좀 안부도 여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죠? 숨 한번 크게 쉬시죠. 어려운 내용 안 할 겁니다. 정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난로가 있어요. 난로요.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뜨거워지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가워질 거예요. 야, 난로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겠죠. 그럼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인데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 기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곳이 더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온도가 25도인데 여기는 막 15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느 난로가 더 뜨거운 난로라는 얘기예요. 위쪽에 있는 난로가 더 뜨거운 거죠. 즉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 자체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별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별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보인다 그랬었죠? 어제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었지만 수축을 하게 되고 그 모이게 되면서 거기서 막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서 온도가 막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맞나요? 왜 수축한다 그랬습니까? 별의 질량의 중심부를 향해서 전체가 덩어리가 뭉쳐진다 그랬었죠.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많은 양이 뭉쳐지게 되겠죠. 그럼 핵융합의 양도 많아지게 될 거고 온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별의 목숨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빨리 죽습니다. 왜요? 반응을 많이 하니까. 이 친구는 적은 힘으로 잡아당겨서 적당하게 반응하고 다시 펼쳐지고 하지만 이 친구는 질량이 크니까 강한 힘으로 뭉쳐지면서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고 빠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의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거고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별의 수명은 짧아지지만 별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예,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직에 출제가 됐던 문항을 보시면 이런 사진이 나와 있을 때 저희가 볼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예제 1번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에 있는 보기 중에 한 2개, 3개 정도는 똑같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단 더 덧붙일 수 있다면은 별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도가 더 덧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 영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양의 질량 자체가 굉장히 적당해서 그래서 굉장히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4페이지에 있는 2-2번입니다. 생명 가능 지대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중심별, 태양과 같은 중심별입니다. 항성의 질량이 너무 크다면 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진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고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달처럼 되는 거예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돌 때는 항상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늘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이고 밤과 낮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제 1번 한번 보시죠. 자, 별의 질량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명 가능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가 나왔어요. 1번 화성은 지구보다 더 바깥에 있으니까 온도가 더 낮죠. 그래서 물은 얼음,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 잘 하고 있다가 생명 가능 지대이다 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예요. 자,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금성 혹은 화성에서 생명 가능 지대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고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온도가 높은 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중심별에서 더 멀어져야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지구는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예. 예전에 뭐 별이 더 뜨거울 때, 태양이 더 뜨거울 때는 화성도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고요.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기체 상태로 존재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영역이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영역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별에 더 가까운 경우
그것보다 별에서 더 먼 경우 이렇게 좀 비교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별이라는 것의 질량이 커질수록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계속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시죠. 기본적으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태양을 만들려고 하다가 튕겨나간 친구들이 기본이라 그랬었죠. 튕겨나가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은 어느 방향으로 돈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 친구들의 속력이 모두 같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또 혹은 같다 하더라도 서로 궤도가 달라지면서 돌면서 자꾸자꾸 다른 거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행성이 되기 전 단계, 아직은 행성이 아닌 작은 덩어리들을 미행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튕겨나가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었던 이런 미행성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막 돌고 있었던 친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덩어리들과 같은 이런 큰 암석과 같은 것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부딪히게 되면 서로 부딪혔습니다. 에너지는요? 부딪히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막 빨리 움직이고 있었는데 빵 하고 부딪혔네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그러나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할 테니 줄어드는 운동 에너지는 다 뭘로 바뀔까요? 열 에너지로 바뀔 거예요. 그럼 충돌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뜨거워질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서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를 막 때려보시면 맞은 곳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미행성들이 계속 충돌을 하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고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 덩어리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겁니다. 예,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면서 부딪혀서 튕겨나간 알갱이들, 작은 입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먼지와 같은 것들, 이런 어떤 기체 입자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미행성들 충돌하면서 덩어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시 대기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미행성이 충돌했으니까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이 덩어리들, 암석 덩어리와 같은 것들이 다 녹아버리게 될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이런 암석이 녹아버려서 액체 상태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줍니까? 마그마죠. 예. 이런 딱딱한 이런 돌덩어리와 같은 이런 암석 덩어리들이 녹아서 액체 상태. 왜 우리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쫄뚝쫄뚝 이렇게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아저씨도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뜨거워지니까. 자, 이때 바다지만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갑니다. 전체 질량의 중심은 어디니까? 지구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덩어리들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구의 형태가 되면서 마그마의 바다, 출렁출렁거리는 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미행성들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지구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구의 질량이 커지니까 또 다른 미행성들을 잡아당기면서 계속 충돌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갖다가 계속 잡아먹으면서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질량은 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마그마의 바다,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액체 상태가 됐으니 뜨거운 친구는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니까 떠오르게 되겠죠. 바다입니다.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녀석과 온도가 낮은 녀석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대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대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 이 뜨거운 마그마들이 대류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대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섞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섞어주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니 점차 밀도가 큰 것들은 지구의 중심부 쪽으로 점차 모여들게 되는 거고요. 밀도가 작은 것들은 점차 지구의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될 거예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부에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밀도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이것을 핵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핵 바깥으로 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나간 친구들이 멘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부에 제일 많이 있는 원소는 누구예요? 철이죠. 예. 그래서 철이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구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이 적지만 각 껍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 금속이 누구예요?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지구의 중심부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바깥에 지각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알루미늄이에요. 왜요? 밀도가 작으니까, 가벼우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은 중심부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버리게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같은 거리, 거의 같은 궤도에 있는 친구들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미행성들을 다 흡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부딪힐 애가 없겠죠. 그 길에 있는 친구들 다 잡아먹었으니까. 그 요새 게임 보니까 무슨 지렁이 같은 게임도 있던데요. 점점점 다른 상대방을 먹으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것처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전체를. 다 먹어버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충돌이 없어요. 더 이상 충돌이 없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점점 식어버리는 겁니다. 식어버리게 되면서 겉에 있는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졌던 마그마기 때문에 겉에 있는 친구들이 식어버리면서 암석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고체를. 지구의 껍데기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지각이죠. 그래서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껍데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도 점점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점점 식을 겁니다. 더 이상 부딪히는 친구가 없으니까. 점점 식으면서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물방울이 응결이 돼요. 그 전까지는 수증기 상태였는데 이 친구들이 물방울이 응결이 되고 나니까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면서 그 비가 원시 지각을 핥으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원시 지각은 암석 덩어리라 그랬으니까 금속 광물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이 핥으면서 쭉 지나가게 돼서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땅에 있는 그런 금속 쪼가리들을 갖다 핥으면서 그걸 녹이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닷물이 어떤 거예요? 차가운 거죠. 바닷물 차갑죠. 그죠? 그게 예전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땅에 있었던 그런 금속 광물들을 갖다가 막 핥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가 이제 차갑네요.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바다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체가.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나니 이 생명체가 뭘 해주는 거예요? 광합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산소가 금속이나 비금속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생명체가 광합성을 해주게 되면서 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이 산소기체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올라가더니 자외선을 받으면서 오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이 형성되니까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생명체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육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녹았다가 만들어진 거야 라는 것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녹았다가 만들어졌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냥 덩어리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라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 수가 없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덩어리들 뾰족뾰족한 친구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한번 녹아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중심부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덩어리가 됐겠죠. 계속 쌓이면서. 그러니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런 공 모양이 됐던 것은 한번 녹았다가 다시 식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6페이지에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 순서대로 한 번만 더 보세요. 미행성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원시대기가 형성이 되고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며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식으면서 원시지각이 형성이 되고 원시바다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발현되게 되고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돼서 오존을 형성하면은 육상생물이 형성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야, 우리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137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지구가 만들어진 거죠. 지구는 언제쯤 만들어졌나요? 대략적으로 한 45억 년쯤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그러니까 137억 년에서 45억 년까지 한 100억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 방에 이틀 만에 공부를 해버렸죠. 그죠? 예,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별거는 아니죠. 그죠? 별건 아니거든요. 별건 아니지만 순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하나씩 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책 보지 마세요. 예. 원시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행성이 되지 못한 작은 덩어리들, 미행성들끼리의 충돌을 통해서 화산활동도 있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체들이 원시 대기를 형성을 하게 되고 워낙 뜨거우니까 막 부딪히면서 뜨거우니까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어서 대류가 생겨나게 되니까 무거운 것은 중심부로 가벼운 것은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되더니 더 이상은 부딪히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겉이 점점 식으면서 식어버려서 지구의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바다가 만들어져서 그 바다를 통해서 생명체가 형성이 되니까 산소기체를 만들어내고 오존을 형성해 갖고서 육상으로 생명체가 올라갈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됐네요. 맞나요? 예.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선 캄브리아기라고 이제 불러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 해요. 그냥 재미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고생대라면 육상 생물이 출현해서 육상 위로 올라오게 된 그 시기가 뭡니까? 중생대가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나서는 한 방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서 지구를 지배하는 종족 자체가 달라지게 된 요 시기가 신생대가 되는 겁니다. 중생대는 누가 지배했었나요? 지구는 파충류가. 공룡 있잖아요. 공룡. 이 친구들이 힘도 세고 많이 먹고 포악하고 등치도 세고 막 이러니까 포유류들은 잽이 안 되는 거죠. 왜 포유류입니까? 새끼를 감싸고 젖을 먹이면서 키워야 되니까 포유류거든요. 왜 새끼들을 그렇게 꼭 보듬어서 큰 개체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살아남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중생대 말기쯤에 운석이 와서 지구를 빵 때려갖고서 지구의 환경이 확 달라지고 나니까 이 덩어리가 크고 많이 먹고 힘이 셌던 것 자체가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먹지를 못하고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와서 운석이 때려갖고서 화산 활동이 심해져서 화산재가 막 가득하게 되니까 지구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추워지거든요. 그럼 추위를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쥐 같은 것들. 우리는 쥐에 대해서는 좀 가슴 아픈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쥐와 같은 것들이 사실 막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포유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된 거예요. 신생대까지를 뭐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질시대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고요. 이 신생대가 끝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문명시대가 시작되면서. 문명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문명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 문명시대 전까지 지질시대는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굵직굵직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큰 변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표준 화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나씩 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좀 볼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다면 이때 최초에 만들어졌던 지구에 있었던 원시 대기는, 그러니까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구는 지구의 중심부에 그 땅덩어리 직권이 있고요. 권역입니다. 권역. 그런가 하면 지구의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수권, 물과 같은 수권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가 있는 기권, 그리고 생명체들과 같은 생물권이 있고요.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줄 수 있는 자기권이 있습니다. 외권이라고 불러주는. 그게 이제 지구의 권역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시 얘기할 건데요. 지구는 어떤 영역들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직권.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자기권, 외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올 때도 직권의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수권의 한 문제, 기권의 하나 혹은 둘,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물권에 대한 것은 생명과학 파트가.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 자기권보다 더 바깥에 있는 천체에 대한 것, 이런 정도로 한 5문항쯤 구분되는 것이 요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근데?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시무룩하셔서 즐겁습니다, 사실. 책 보지 마시고 저 봐주세요. 자, 원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미행성이 충돌해서 원시 대기가 먼저 조성되고, 대기가 먼저 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고 나니 대류를 통해서 핵과 멘틀로 분리가 되고 더 이상 충돌하지 않으니까 식어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만들어졌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생명체가 발현이 됐다 그랬으니 지금 우리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뭐가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이 구성되는 과정, 수권이 구성되는 과정, 기권이 구성되는 과정, 생물권이 구성되는 과정,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권도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핵은 액체 상태고 그 액체 상태의 외핵이 대류를 하는데 핵이에요. 핵은 뭘로 만들었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무거운 철로 만들었다 그랬으니 이 철이 자석과 같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대류를 하게 되면서 지구 전체의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권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형성됐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직권이나 수권이나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큰 조성의 차이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원시 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시 대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고요. 원시 대기에는 가장 많이 있었던 친구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당연해요.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원시 대기라고 그랬었죠. 그럼 타버리게 되는 것들, 화산활동 이런 데서부터 연소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 많이 있었던 게 누구예요? 질소예요.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이 이산화탄소라면 그 다음 많이 있던 게 질소입니다. 왜 질소는 많이 있었을까요? 질소는 정말 특별한 원소라서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랑 달라붙고 이러지 않고 지들끼리 그냥 기체로 있게 된 거예요. 자, 요 친구가 시간이 막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요? 이산화탄소는 자꾸 어디로 갈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누굽니까? 질소. 그 다음은요? 산소. 이 친구들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할 건데 기본 되는 그 원리 중에 또 하나예요. 항상 끼리끼리 놉니다. 극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는 극성 물질이라면 극성 물질하고 잘 섞여요. 또 비극성,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하고 잘 섞여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극성 물질의 대표는 누가 있게요? 극성 물질의 대표는 누가 있게요? 집에 수도 있죠, 수도. 근데 오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눈으로만 대답하는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쫄로로로 이렇게 그냥 똑똑똑똑똑 이렇게 한 줄기로 이렇게 떨어지게 가늘게 조절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해요. 이렇게 물 떨어지게 한 다음에 책받침이나 뭐 이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문대 갖고서 왜 우리 맨날 이렇게 마찰해 갖고서 이렇게 머리 갖다 대고 머리 올라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막 문질러 보세요. 대전시키는 건데 그 대전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그럼 물줄기가 이렇게 끌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뭔 거예요? 극성이에요. 근데 물하고 절대 안 섞이는 게 누구예요? 기름이죠. 그럼 기름은 뭐겠어요?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 유기용매라고 이제 불러주게 되는데요. 물에 잘 녹던가 기름에 잘 녹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물에 잘 녹던가 기름에 잘 녹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질소는 물에 녹겠어요? 기름에 녹겠어요? 기름에 녹을 수가 있는 친구겠죠. 그나마. 그것도 잘 안 녹아요. 기름에도. 그렇긴 하지만 물에는 안 녹아요. 산소도 다 보면은 무극성 기체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물속에 녹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무극성이에요. 그러니 쉽게 물에 녹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과 반응을 해줘요. 우리가 물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녹이게 되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물에다가 막 이산화탄소를 억지로 꾸역꾸역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요. 그랬다가 뚜껑을 딱 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녹기 싫어하는 이산화탄소가 푸쉬 하고 올라와요. 이거 뭐예요? 탄산. 탄산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아있는 그 물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배구 선수셨거든요. 배구 선수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자꾸 스파이크를 집에서도 날리셔갖고서 저는 일기 안 쓰면 스파이크 뭐 이런 거였거든요. 되게 무서우셨는데 아버지가 운동선수니까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사이다를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친구가 줬는데.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차마 아버지한테 사이다 사주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집안이 안 그래도 좀 힘든데 나까지 여기서 사이다를 갖다가 먹고 싶어 하는 이런 추태를 보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그때 우리는 막 사과도 한 달에 2개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주인집, 우리 월세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여성 잡지를 보는데 여성 잡지 부록으로 사이다 그 모든 것을 파헤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사이다가 막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이 사이다에 대한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다는 사실은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이고 거기다 설탕을 녹인 거다. 이게 다다. 그러면서 집에서 사이다 만들어 먹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막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게 두근대든지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는 거죠.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방법이 뭐가 나왔냐면 컵을 2개를 준비를 하고 하나에는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는 빈 컵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따르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죠.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입냄새 사이다인 거죠. 막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인 다음에 거기다 설탕을 타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근데 밑에 주의사항. 단 물의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거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면은 그따위 글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막 이렇게 물을 따르면서 계속 한 2시간쯤 한 것 같아요. 2시간쯤 한 다음에 설탕을 탔어요. 그리고 막 심장 두근거리면서 이게 사이다인가 그리고 조금 맛을 봤어요.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긴 시간 동안 하라 그랬는데 꼴랑 2시간 동안 하고 나서는 그걸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입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또 한 거죠. 그래서 총 한 4시간쯤 했어요.
그러면서 또 맛을 봤어요. 또 설탕물이에요. 스스로 엄청 자책을 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거야? 긴 시간 동안 하라 그랬는데 왜 반나절 정도 하고 나서는 뭐가 잘났다고 지금 맛을 보는 거야? 막 스스로 막 반성하면서 계속 이번엔 정말 꾸역꾸역 해야지. 그래서 한 8시간을 한 거죠. 밤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막 입이 바짝 말라없어 더 이상은 숨쉬기도 힘들어요. 막 근데 막 심장은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막 두근두근 대면서 이렇게 마셨더니 설탕물이에요. 너무 미안한 거죠. 스스로한테. 긴 시간을 하라 그랬는데 꼴랑 8시간 하고 나서 이걸 길다고 생각하다니. 참을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일 속상한 건 뭐였냐면 자꾸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맛을 보느라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왠지 느낌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사이다가 될 것 같은데 사이다가 되고 나도 양이 너무 적으니까 나는 왜 그걸 참지 못하고 맛을 봤었을까 막 굉장히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설탕물을 다 먹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이면 사이다가 되는 건 맞아요. 단 뭐가 있는 거예요? 용해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나쁜 아저씨. 용해도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녹아요. 그걸 더 녹이려면 압력을 꽉 줘갖고서 녹여주던가 아니면 온도를 변화시켜 주던가. 그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는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단 3분만 했어도 충분히 녹을 만큼 녹았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고 나서도 7시간 57분 동안 더 한 거죠.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녹을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비어 있으면 녹아야 돼요.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안 녹아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뭐라고요? 탄산이요. 그럼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무슨 액성이 되는 거예요? 산성이. 그런 건데 굉장히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뭐가 생겼어요? 바다가 생겼어요. 이 다른 기체들은 손쉽게 바닷물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데 이산화탄소도 많이 안 녹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8시간 동안 해봐야 그냥 설탕물이에요. 쉽게 녹지는 않지만 물과 조금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니까 물에 조금 들어가서 녹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녹으면 탄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탄산 이온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아까 우리 바닷물이 땅을 핥으면서 나와갖고서 거기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다 그랬었죠. 그 중에 CA2 플러스 이런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CA2 플러스 혹은 MG2 플러스 이런 것들이 얘랑 만나요. 만나면 덩어리가 지면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석회석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돌덩어리가 돼요. 그럼 돌이 되면서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정한 양만큼 녹을 수가 있으니까 또 녹게 되고 그럼 또 없애고 돌덩어리가 되고 또 녹고 또 없애고 하면서 점점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양이 줄어드는 것은 처음에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있었으니까 기권에 있었겠죠. 기권에 있던 친구가 어디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권으로. 일단 바닷속을 갖다가 통과하게 되는 거고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직권으로 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질소는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작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그래서 그때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냥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산소는 언제부터 생겨난다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부터. 지구는 45억 년 전부터 만들어졌지만 선 캄브리아계는 대략적으로 한 38억 년쯤 전부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슬슬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오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 육상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대기의 조성처럼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7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친구는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훅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질소는 처음에 있었던 거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 없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아르곤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산소는 지구가 형성하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게 되니까 슬슬 증가하게 된 거죠. 요 그래프를 보면은 질소하고 산소하고 양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Y축의 숫자를 보세요. 지수예요, 지수. 그러니 약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의 대기가 이제 구성이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지구에 직권이 형성됐고 수권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기권도 있는데 기권은 초기의 조성과는 다른 형태의 조성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된 겁니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국가지기에서 이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사복지계도 한번 출제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원시 대기의 성분의 변화가 그동안에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요번에 가장 근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밑에 예제 1번 한번 보시죠. 내용은 상당히 간단했었는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행성이 충돌하고 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고 A에는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A 시기는 원시 대기가 형성이 되는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곳에서 원시 지각이나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곳 다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은 B와 같은 시기, 어떤 시기인 거예요? 대류를 통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 시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꾸역꾸역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생물체의 출현과 진화라는 라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C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 것은 어느 시기요? B 시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형성되는 것은 언제 이후요? 라 이후가 돼야겠죠. 생명체가 광합성을 한 이후가 될 겁니다. C 시기, 원시 해양이 형성된 과정이니까 이 시기가 처음에 있었던 원시 대기의 조성을 지니고 있던 그 시기인 거죠. 그 시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현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요 시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될 겁니다. A 시기보다도 C 시기에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더 큰가? A 시기에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핵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습니까? B 시기에. 그럼 A에는 핵이 없지만 C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C 시기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핵은 뭘로 만든다 그랬습니까? 무거운 철로. 철과 니켈이 대부분이에요. 되시나요? 예. 과학이 지식적인 내용을 갖다가 중요시하기는 하는데 어떤 원리를 좀 알고 나면 사실은 좀 더 연상하기도 쉽고 내용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됐다면 이제 지구의 각각의 권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구의 기권의 조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권이 등장하고 수권 그리고 직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숨 한번 쉬시죠. 예. 우리 전체적인 흐름, 순서에 대한 것이 역사기 때문에 조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진 순서는 뭐였었죠? 지겹겠다 이제. 뭐 있었죠? 빅뱅부터 빅뱅, 쿼크와 렙톤, 양성자, 중성자,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중성 원자, 별의 형성, 별의 핵융합, 어디까지요? 철까지, 초신성 폭발, 그래서 다양한 원소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원시 지구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나요? 작은 덩어리들, 미행성의 충돌. 끝났군요. 지구가 다 만들어졌군요. 예. 미행성의 충돌. 원시 대기의 형성. 마그마의 바다. 대류에 의해서 핵과 멘틀의 분리.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요게 보기로 나왔었어요. 바다가 먼저 만들어지는가 땅이 먼저 만들어지는가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나면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발현되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오존이 형성되면 육상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순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판단하시면은 아마 연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지구의 권역, 대기권은, 기권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줍니다. 마음이 삐뚤어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주는데요. 이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변하는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서 온도를 봤더니 여기가 온도, 여기가 높이입니다. 처음에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땅덩어리가 뜨거워지니까 그 뜨거워진 데서 가까이 있는 것은 온도가 높고 뜨거운 데서 멀리 떨어진 것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기권이니까 이제 공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높고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어서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위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수직적으로 섞이게 되는 거죠.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대류. 그래서 수직적으로 섞일 수 있는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기권이다. 그래서 대류권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대류권이에요. 자, 근데 산소가 계속 올라가더니 산소가 오존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요. 울트라 바이올렛 UV. 그래서 자외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돼요. 이 산소 원자가 주변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갖고서 오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뭘 먹습니까? 자외선을 먹는데 뱉을 때는 열을 뱉어요. 적외선을. 그럼 자외선을 받아서 자꾸자꾸 오존이 만들어질수록 점점점 열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자외선이 많고 위에서 자외선을 다 써버렸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자외선이 적어져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산소 기체가 오존을 형성하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그 위에도 또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은 친구한테서부터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높고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또 새로운 이런 권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권이에요. 이게 중간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존이 들어가 있는. 여긴 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존층이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온도가 높고 자외선을 적게 받는 곳은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높은 친구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자꾸 위로. 이제는 생략하는 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친구는 자꾸 어디에 있으려고 그래요? 위에.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요? 계속 아래에. 그럼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거죠. 그럼 대류권에 있는 물질이 중간국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친구도 아래쪽까지 못 가게 되는 거죠. 얘가 중간권과 대류권을 딱 막아서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층을 형성해 준다. 그래서 성층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위층과 아래층을 나누는 층을 만들어주는 권역인 거예요. 이것은 섞이기 때문이에요? 안 섞이기 때문이에요? 안 섞이기 때문에 성층권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우리 변하지 않는 것은 뭐 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안정하다. 이거 안정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쉽사리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정층. 그럼 공기가 위아래로 대류가 없으니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힘들여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대륙권에서 만약에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겠지만 성층권을 갖다 날아가는 비행기는 아스팔트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위는 중간권이요. 자, 그 중간권 위에는 공기가 상당히 희박한 친구가 있어요. 공기가 상당히 희박하니까 온도의 차이는 크겠죠.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태양을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고 태양을 잃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열을 받아서 온도가 변하는 권이기 때문에 열권이라고 불러주는 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은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대류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륙권, 하지만 누구도 대류가 가능해요. 중간권 또. 아래쪽에는 온도가 높고 위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륙권과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 대륙권에서만 가능한 것은 기상현상입니다. 수증기가 만들어져야지만 기상현상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많이 피곤하세요? 요거 하고 쉴 거예요. 조금 기운 내보세요. 예.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그 친구가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비를 내리는 기상현상인데 바닷물이 증발해서 만든 수증기가 중간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서 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층권이. 층을 나눠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수증기가 중간권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대류가 있어도 중간권에는 기상현상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기상현상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대륙권에만. 이렇게 있고 이 대륙권과 성층권을 경계를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러줍니다. 경계면, 계면이라고 불러주는데 대륙권 계면은 언제 높아지는 거예요? 대륙권 계면, 경계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은 대륙권이 두꺼워질 때죠. 언제 두꺼워집니까? 부피가 커질 때. 언제 부피가 커지나요?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질 때. 언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언제 입자의 이제 힘든데요. 언제요?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적도지역과 극지방 중에 어디가 높아요? 어디가 대륙권이 두꺼워요? 적도지방이. 여름과 겨울 중에는 언제 대륙권이 더 두꺼워요? 여름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상현상이 있고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온도에 따라 결정될 거야.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성층권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오존.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는 곳이 성층권이기 때문에 안정한 기층이다. 성층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기상현상은 없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열권은 일교차가 제일 심하고요. 제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태양의 고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가 보여진다 그랬습니까? 여기 오로라가 보여질 수 있는 곳이다가 됩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 덧붙인다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점점 많이 올라가고서 달까지 가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공기가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전체 공기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다 들어가 있어요? 대륙권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39페이지에 예제 1번이 공직박람회에서 출제가 됐던 예시문항입니다. 기권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가 나왔고요. 대륙권의 두께는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추워지니까 두께가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대박에 틀렸습니다. 두 번째요.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주는 거고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열권은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희박할수록 일교차가 커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예제 3번 한번 보시죠. 고도에 따른 기권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 올바른 걸 골라주세요가 나왔고요. 2015년도 국가직 문항이었습니다. A 권역이 어디라고요? 대륙권. B는요? 성층권. C가요? 중간권. 그 위가 열권입니다. 예, 되시죠? 자, A층에서는 대륙권에서는 눈, 비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A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B층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겠죠. 맞나요? 너무 쉽죠? 디귿이요. C층의 공기의 밀도는 A층보다는, 밀도라는 것은 조밀한 정도였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적어진다 그랬고 밀도는 작아져야겠죠. 그럼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기억니은. 와,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할만해요, 그죠? 하실 수 있죠? 예, 그만큼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고 우리 오늘 지구계에 있는 모든 권역들 다 보시도록 하시죠.